어머니 가지고 계신 통장들 있죠. 전부 저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뭐? 갖고 계신 재산은 그동안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말대로 하세요.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시다가 갖고 계신 돈 다 쓰고 집도 날리고 그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김희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늙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쓸쓸한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 내 집에서 살다가 평화롭게 눈 감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김 씨가 생각했을 땐 김 씨도 여건이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씨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꿈을 내 자식들이 반대하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부족함 없이 키웠고 시집 장가 갈 때도 모두 집 한 채씩 해주고 잘 살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으니 그 배신감도 컸습니다. 돈.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씨라고 처음부터 돈이 있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도 많았고 남편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죠. 20대의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할 때 둘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둘 다 일은 했지만 부모 도움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처지라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애가 셋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열심히만 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큰 부자가 되려면 운도 따라줘야 했죠. 그렇게 일해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야? 당장 벌어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미래는 뚜렷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에게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동네 큰 부자라는데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알 길이 없었고 김 씨에게는 그저 인자한 할아버지였죠. 그럼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하냐는 김 씨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특히나 지금은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해. 부동산이요? 김 씨에게는 무척이나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연이 있는 단어였죠. 땅이든 집이든 뭐든 무조건 사놔. 돈이 있어야 사죠. 돈은 사면 생기는 법이야. 알쏭달쏭한 말이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남편과 함께 허름하고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거주 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모아둔 돈 탈탈 털어서 산 김 씨의 첫 주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기는 했지만 김 씨와 남편에게는 작아도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집이 생긴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거주하다 보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쯤 흘러 김 씨의 동네가 재개발되어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김 씨도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다가 또 몇 년 안 돼서 큰 차익을 남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으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 씨 부부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벌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알고 한 투자도 아니었지만 시대를 잘 만났고 그만큼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고 원하는 공부 마음껏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전부 밥벌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방석에 앉은 후에도 벌기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김 씨도 식당을 차려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죽고 김 씨도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을 접은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중년이 되었고 서로 우애도 깊은 편이었습니다. 가족도 화목하니 김 씨가 건강하기만 하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퇴원을 한다고? 그래, 답답해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그래도 재활을 해야지. 낫는 것도 더디고 나이가 있어서 재활해도 쌩쌩하게 걸을 수는 없다는데 그럴 거면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김 씨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게 3주가 다 돼가는데 꾸준히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축 없이 걷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마 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했죠.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게? 막내딸이 병문안 왔을 때 김 씨는 퇴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혼자서 거동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써야 했습니다. 간병인 쓰면 되지. 간병인? 그래. 다른 환자 얘기 들어보니까 잘 못 움직여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해주고 한다더라. 하루 종일? 그런 거면 비싸지 않아? 적게 주고 사람을 종일 부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한들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만 보니 김 씨도 큰 병 걸린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일상이 단조로우니 왠지 정신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간 날부터 바로 입주간병인을 써야 했기 때문에 미리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바깥에선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에도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전날 막내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 줘야 해? 그건 왜? 김 씨가 자식 도움 없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입주해서 돌봐주는 건 되게 비싸다던데. 기본 월급이랑 이것저것 추가 수당 주면 500만 원 정도 해. 가족이 없다 하여 한 달에 한 번 쉬고 24시간 돌봐주기로 했고 급여는 병원에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로서는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타 약값이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 간병인의 생활비 등을 합치자면 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인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김 씨의 말을 들은 딸은 기함을 했습니다. 500만 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 정도 안 주고 어떻게 사람을 써? 아니, 그래도 너무 세잖아. 2명은 쓰겠는데. 요즘 굳은 일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니. 딸은 참 하며 기가 막힌 추임새를 몇 번 넣더니 대꾸했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가서 엄마 돌봐주지. 네가 어떻게 24시간 엄마를 돌봐줘.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할 수는 있지. 최서방이랑 애들은? 이제 내가 손댈 것 없잖아. 안 그래도 다시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민 중이었어.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손주들이 조금 큰 뒤로는 아이들 공부시킨다며 일을 그만뒀는데
최근에 둘째까지 대학에 입학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김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딸이 제대로 도와줄 수만 있다면 김 씨도 그 돈을 남 주느니 딸에게 주는 게 나으니 말이죠. 그럼 밤엔 집에 와야 되니까 300만 원만 줘. 엄마도 어차피 새벽엔 잠만 잘 거 아니야. 네가 정말 할 수 있겠어? 평생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재활하다 보면 나중엔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서는 모르지. 김 씨의 말에 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못해? 집에서 노느니 엄마랑 놀고 돈도 벌면 되지. 김 씨도 생판남이랑 24시간 붙어 있느니 딸이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어? 그럼 내일부터 일 시작하면 되는 거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딸을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퇴원해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부축해줘. 김 씨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딸을 불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쉬고 있던 딸이 나와서 김 씨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가까운 데는 저거 보조기 짚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제끼니 딸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불편하고 허리도 아파. 조금만 부축해주면 되잖아. 도움 없이 움직여 버릇해야 얼른 낫지. 그럴 거면 뭐하러 널 불렀겠어. 보조기 짚고 다니지. 딸이 불만스럽게 얘기하자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지. 변기에 앉을 때도 도움이 필요했으니 딸의 말처럼 보조기로만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활에 제약이 생기니 몸도 불편했지만 다른 사람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외출하고 와도 돼? 열흘 정도 딸과 함께 지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 가게? 오늘 첫째가 주말이라 잠깐 집에 온다 그래서. 같이 저녁만 먹고 올게. 얼마나 걸리는데? 글쎄, 2~3시간?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혼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먹고 다 먹으면 옆으로 밀어놔. 이따가 와서 치울게. 딸은 소파 옆으로 바퀴가 달린 높은 상을 밀어놓았습니다. 주방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때 쓰는 소파용 보조 테이블인데 김 씨는 가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다녀와. 화장실 안 가고 싶지? 그래, 너 올 때까진 괜찮지. 김 씨 허리는 재활 치료를 거치며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축은 필요했습니다. 딸은 김 씨와 있는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자주 외출을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김 씨와 병원에 가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용무로 말이죠. 아무래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붙어 있으면 힘들 테니 김 씨도 그런 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보통은 10시에서 10시 반쯤에 퇴근을 하곤 했는데 저녁을 먹으러 갔다지만 퇴근 전에 김 씨에게 한번 들르긴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씻기도 하고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볼 일도 보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시에 나간 딸은 9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언제 올 거야? 김 씨가 전화를 했지만 딸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쩌지? 가족끼리 저녁 먹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지금 가도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 이대로 퇴근하면 안 될까?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허리 많이 나왔잖아. 혼자서 가봐. 씻는 건? 엄마, 오늘만 좀 봐줘. 모처럼 가족끼리 있는데? 김 씨가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김 씨는 잘 준비를 혼자 해야 했습니다. 보조기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뗐습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다리도 찌릿찌릿했습니다. 군뱅이 같은 걸음으로 욕실에 도착했는데 이 다음부터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딸이 외출하는 바람에 이렇게 혼자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데 땀을 한 바가지나 흘려야 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짚고 서자 큰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론 변기에 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겨우 바지를 조금 내리고 벽을 짚고 앉으려는데 그만 짚고 있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김 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쿵소리를 내며 변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통증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다쳤을 때보다도 더 강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바닥이 아닌 변기에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참을 변기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고 앓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소변을 보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게 좋기 30분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욕실을 나왔습니다. 어찌저찌 침대에 눕기는 했는데 허리가 심상치 않았죠. 좀 나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악화가 될 수 있나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딸이 아침 늦지막한 시간에 김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딸에게 입주간병인 다시 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너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어제 또 넘어져서 허리가 더 아파.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어제 외출 좀 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니? 너도 엄마한테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 딸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종일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딸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와 있으면 딸의 가정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김 씨는 원래 예정했었던 것처럼 24시간 상주에 있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삶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김 씨가 조금만 뒤척거려도 귀신같이 알고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려고요. 잠시만요. 전문가는 다르긴 달랐습니다. 딸이 부축해줄 때보다도 훨씬 편했고 손길은 야무졌습니다. 그리고 살림도 어찌나 부지런히 하는지 이래서 사람들이 남 수발받으면서 살려고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5달 정도 간병인과 함께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갑작스레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어쩐 일이야? 그냥 잘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걷는 건 좀 어떠세요? 혼자선 힘들지. 앞으로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수술한 지 반년 됐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것보다 나아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럼 계속 누가 옆에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러자 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여기 계신 분이 잘 돌봐줘. 부엌에 있는 간병인을 가리키며 말하자 아들이 힐끔 부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뭐? 요양원? 어차피 거기 들어가면 전문 보호사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갇혀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는 집이 좋아. 그리고 저 사람이랑 같이 외출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해. 걱정 마.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요.
좀 과하게 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하면 월 1,000은 든다면서요. 요양원은 등급 같은 거 받으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던데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정신도 멀쩡한데 그런 데를 왜 들어가? 몸이 불편하니까요. 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좋죠. 거기 들어간다고 불편한 몸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돈 아깝지 않으세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어. 아니, 그래도 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100살까지 살아도 너희한테는 손 안 벌리고 낼 수 있어. 실제로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시세로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산까지 하자면 아무리 아파도 돈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갈 일은 없었습니다. 김 씨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알았어요. 그런데 1시간쯤 뒤에 김 씨는 왜 그렇게 큰아들이 돈에 예민하게 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작은 방에서 받겠다고 들어갔는데 문이 잘 닫히지 않았는지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저녁 먹었어? 어머니 잘 계시지? 잘 챙기는 것 같아, 그래. 해봤는데 싫다고 그러셔. 미국으로 또 보냈다고?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해? 퇴직금, 대출.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만 드문드문 들리기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돈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 두 손자들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퇴직 후에 사업을 한다더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대출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둘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비를 생각한다면 어지간히 돈을 써서는 긴 유학 생활이 불가능했겠죠. 큰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녔고 유학 자금에 김 씨도 조금 보태어 가능했는데 얼마 전에 퇴직을 한 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간병비로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니 심란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간병인과 함께 병원에 간 김 씨는 운전을 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아들 집에 좀 들러줘요. 큰아드님이요? 맞아요. 저기 소방서 옆에 아파트 있죠. 거기로 가주세요. 김 씨는 아들에게 연락 없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아들에게 줄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려줄 돈, 미리 조금이라도 챙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만 줄 수 없으니 똑같은 금액으로 통장을 2개 더 준비해둔 참이었습니다. 김 씨가 휠체어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 며느리 모두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쩐지 며느리는 무척 쌀쌀맞아 보였죠. 급한 마음에 무작정 찾아왔는데 며느리의 반응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바로 어제 봤는데 할 말이 또 있다는 아들의 말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부축을 받아 소파에 앉자 옆에 아들이 앉았고 며느리와 간병인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손을 뻗자 간병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주었습니다. 김 씨가 가방에 손을 넣어 통장을 꺼내려는데 그보다 빠르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엄마랑 또 동생들이랑 상의를 해봤어요. 뭐를? 뜬금없이 형제들끼리 상의를 해봤다는 아들. 어머니 가지고 계신 통장들 있죠.
그 말에 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통장을 준비한 게 오늘 아침인데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부 저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뭐? 갖고 계신 재산은 그동안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말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말한 통장이라는 게 김 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전 재산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던 손을 다시 뺐습니다. 빈손으로 말이죠.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시다가 갖고 계신 돈 다 쓰고 집도 날리고 그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그 말에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갑작스럽게 아들이 찾아온 이유와 복잡해 보였던 표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김 씨가 많은 돈을 들이는 게 단순히 어려운 자신의 사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쓴 만큼 나중에 자신이 물려받을 돈이 줄어들까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에 김 씨는 간병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이 김 씨를 부축해서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고 김 씨도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김 씨의 눈치를 보았죠. 몸이 불편하니 정상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늘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데없다고 표현한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라니. 아프다고 자식에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참 행복한 삶이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참 다른 듯 했죠. 김 씨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김 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둘째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둘은 별말 없이 한참을 전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집에 계실 거예요? 긴 침묵 끝에 꺼낸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둘째 아들의 뜻도 알았습니다. 깊은 사정이야 김 씨도 다 알 수가 없겠지만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 피아노를 치는 손녀딸도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쓰는 돈은 괜찮고 부모가 스스로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운 듯한 자식들. 그래, 이만 끊자. 김 씨는 길게 말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돈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식 둘의 생각이 그러니 자신이 잘못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었나? 자식은 생각도 않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는 것일까? 내가 나쁜 부모 같아요. 본의 아니게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늙으면 어르신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뭐가 부럽다고. 늙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해요? 자식들이 그 돈 쓰지 말고 요양원에나 들어가라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어르신처럼 못 살겠지만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케어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모두의 로망 아닐까요? 자식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부모라고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요? 그 말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김 씨의 자식들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자식 셋이 모두 같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모습이 꼭 빚쟁이들 같았죠. 저기 일은 이번 주까지만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돌보겠습니다. 다짜고짜 둘째 아들이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린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니, 1,000만 원씩 20년 쓰면 얼만 줄 아세요? 최소 20억이에요. 그걸 자식들한테 남겨줄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소리야. 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신 멀쩡히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야? 혼자서 생활 못 하실 정도면 치매에 걸린 분들이랑 크게 다를 것 없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 왜 고집을 부려? 엄마, 요양원이 다 나쁜 데인 줄 알아? 우리가 어련히 괜찮은 데로 고를까? 요양원도 조금 비싼 곳으로 가면 시설도 좋고 지내기 나쁘지 않대. 아내가 싫다는데 이렇게 몰려와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 그럼 저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실 생각이세요? 누가 그렇대? 다만 나도 좀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20억 쓴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나눠 가지면 7억씩이에요. 이 돈이면 집 한 채를 사요. 그러니 스스로에게는 한 푼도 쓰지 말라는 뜻인가. 김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너희 말대로라면 내가 앞으로 20년 더 산다고 치면 내 인생도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니? 젊어서 20년이 늙어서 20년보다 소중하다고 누가 그래? 다른 부모는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놀라요. 누가 간병인 쓰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요? 1,000만 원이 전부 간병인 쓰는 비용이 아니잖아. 엄마 생활하는 비용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엄마가 말년에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들으면 김 씨가 자식들 돈이라도 뺏어가는 줄 알 듯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자식들에게 퍼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차라리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고스란히 너희들이 물려받을 수 있잖니? 그러자 서로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막내딸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똥오줌도 스스로 못 가리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기저귀 갈아줄 거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많이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양원은 괜히 있어요. 너희는 뉴스도 안 보냐? 거기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도 치매에 걸린다더라.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왜 고집을 부리세요? 나이 들면 다들 들어가는데 어머니만 이렇게 호사스럽게 지내세요? 다들 들어간다면 김 씨의 아들, 딸들은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번에 큰애 집에 갔던 건 너희들한테 미리 재산을 좀 나눠주려고 해서였어.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너희도 너희밖에 모르는 거, 나도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진심이세요? 그래. 이참에 간병인이나 한 명 더 쓰는 게 좋겠다. 너희들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라. 나가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이 사람이죠. 간병인을 가리키는 둘째 아들. 휴대폰 좀 줘봐요. 여기요. 간병인이 건네는 휴대폰을 들고 김 씨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12.
그리고 통화를 누르기 전에 자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참. 돈 욕심. 내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너희들 집 사주고 손주들 유학 보내주고 한 거니. 됐다. 더 이상 의미도 없다. 김 씨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은 가족 간에 서로 얘기를 잘 해보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이 버티고 나가지 않으니 강제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도 김 씨가 굽힐 생각을 안 차 자식들에게 이만 나가라고 말했고 경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하도 오기에 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도 대접받는 세상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진작에 전부 다 등 돌렸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돌보다가 떠나보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 그리워하셨는데 자식이 뭔지 돈 없는 양반이라 죽는 날까지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해요? 방금 못 봤어요. 아니요, 돈이라도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있지도 못해요. 진작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겠죠? 아니면 진작에 연 끊고 쓸쓸하게 계셨을 수도 있고요. 듣다 보니 그럴 것 같았습니다. 돈이 있는 부모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가진 것도 없었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쥐고 계셔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히 사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건강해지셔요. 간병인도 필요 없게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비참한 인생 살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자식들은 아직도 김 씨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김 씨는 자식들 없이도 풍족하게 살다 갈 수 있으니 말이죠. 이제 김 씨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에게 주려던 통장도 없애버리고 그 돈으로 간병인이랑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잘못했다고 연 끊고 살진 말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을 보니 관계의 열쇠는 김 씨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조금 챙겨주면 되고 못하는 자식이라면 안 주면 되니 말이죠.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고 건강에만 신경 쓰며 살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다짐들이 정신을 놓으면 끝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자식들 생각 그만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게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씁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장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셔서 애엄마가 너무 신경 쓰니까요.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이 정말 슬퍼하세요. 갑자기 혼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뭐 혼자가 아니라서 쫓아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애 키워준 공 없다더니 애 크고 좀 편해지니까 나가라고 해놓고는 내 집에서 사돈이랑 같이 산다고? 이걸 내가 이해해 줄 줄 안 거야? 엄마, 너무 인정머리 없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집이라도 저희가 살고 있고
누구랑 같이 살지는 저희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모시고 살든 말든 애를 맡기든 말든 내가 상관할 건 없는데. 대신 너희 집에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집 돌려주고 너는 집을 구해서 나가든 사돈 집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합가하란 소리야. 말리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정기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8세 오민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의 행동을 보니 딱 한 가지가 후회됐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을 걸 하고 말이죠. 세상이 바뀌어서 딸이 최고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적어도 정 씨의 아들만 보면 말이죠. 내 집에 눌러 앉더니 집주인인 정 씨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그 집에서 장모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하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소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어찌됐든 정 씨는 그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도 키워주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뒷방 늙은이 취급. 정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부모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정 씨가 아들네와 약 5년 전쯤에 합가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의 좀 드릴 일이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정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맞벌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이렇게는 못 지낼 것 같아요. 못 지내면 어떻게 해? 둘 중 하나가 일이라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갑자기 와서 푸념하는 아들 때문에 정 씨도 심란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가 그리 힘든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정 씨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올게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고민이 덜 됐을 텐데 말이죠. 엄마도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살림 합치면 관리비나 생활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애도 좀 봐주실 수도 있고요. 따지자면 아들네 육아나 집안일도 정 씨가 도와주고 돈도 덜 쓰게끔 정 씨에게 희생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가 반기지 않는 듯하자 아들이 괴로운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부탁하는 아들의 모습에 정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별안간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이 내일부터 어린이집 방학이래요.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이요. 뭐? 일주일이나? 며느리의 말에 정 씨가 기가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면 방학 동안 집에만 있는 어린 손주는 정 씨 혼자서 돌봐야 했습니다. 방학이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 씨의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정신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아들 며느리는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육아도 정 씨가, 집안일도 정 씨 혼자서 하고 있었죠. 일하고 오느라 지친 아들 며느리 좀 쉬라고 정 씨가 나서서 하곤 했는데 점차 정 씨만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내일 하루 와서 도와줄 수 있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못 나가. 왜? 다른 일에? 아니, 우리 손주 어린이집 방학이라 내가 좀 봐야 해. 아이고, 말년에 무슨 고생이야. 허리 아프다면서 혼자 집에서 애랑 씨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 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원래 가끔씩 지인의 식당에서 2~3시간씩 재료 손질을 해주거나 바쁠 땐 설거지도 해주며 용돈벌이를 하곤 했습니다. 생활이 궁해서라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조금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야 노후 자금 덜 까먹으며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또 그래야 나중에 아플 때 자식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죽으면 몇 푼이라도 더 남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일 있으면 불러줘. 정 씨는 전화를 끊고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전에는 낮에 집안일 조금 하면 대부분 앉아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은지 종일 집안일을 하다 보면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일이 육아보다는 쉬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날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씨름하고 있으면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정 씨도 폭삭 늙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정 씨는 아들 부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네가 얼마만큼 경제 상황이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 외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듯 했습니다. 애도 어느 정도 커서 손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이제 허리 좀 펴고 사나 싶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가를 제안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내는 아들. 하지만 합가했을 때와는 정 씨의 심정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에서 좀 해방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년 도와주니 맞벌이하며 돈을 모았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언제 나가려고? 정 씨가 기분 좋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정 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기는 힘들죠. 그러면 또 큰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분가를 한다는 것일까? 몇 초간 생각에 빠졌던 정 씨가 번뜩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엄마 혼자서는 작은 집도 괜찮잖아요. 그게 너희한테만 합리적이지. 나한테도 그런 건 아니잖아. 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게 합리적이겠니? 엄마도 넓은 집 혼자서 청소하고 사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요즘 허리도 아프시다면서요. 그런 엄마한테 온갖 집안일을 시켰던 아들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한 집 구해드릴게요. 사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증금이랑 월세도 제가 낼 거고요. 엄마는 몸만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집을 놔두고 조그만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느냐고. 그러면 저희는 식구도 늘 텐데 저희가 작은 집으로 가요? 식구가 늘다니? 둘째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계시고 이래저래 불편하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제가 엄마 살 집을 안 좋은 곳으로 구하겠어요? 오히려 더 좋아하실걸요? 일단 집이라도 보고서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하도 성화여서 정 씨는 거의 끌려가듯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실 거죠? 그러면 이 집이 딱이에요. 크기도 적당하고요. 보안도 좋은 집이에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서 깔끔해요. 월세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세긴 해도 이만한 집 없어요. 부동산 직원이 뭐라고 집의 장점에 대해 떠들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평이 안 되는 소형 아파트였는데 방이 하나였습니다. 혼자 사는데 방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큰 집에서 살던 짐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분이 냉장고랑 소파도 두고 갔거든요. 세탁기만 들고 오시면 돼요. 세탁기는 제가 사드릴게요, 엄마. 정 씨는 작은 집안을 탐탁치 않게 둘러보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처럼 혼자서 살기에 적당해 보이는 곳이지만 답답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놔두고 남이 쓰던 가구를 쓰며 살아야 한다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세탁기가 아니라 냉장고, 소파 모두 새 것으로 사준다고 해도 이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니까 이런 집에서 살지. 아들네 가족이 이런 작은 집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들네 세 식구, 아니 네 식구가 살려면 적어도 월세가 2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마지못해 아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오로지 돈만 생각하자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를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일주일 뒤에 이사를 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집이 작아 간단한 짐밖에 가져오질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사가 반나절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남들은 아파트 살다가 답답해서 말년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텃밭 키우고 산다는데 어째 정 씨는 더 답답한 곳으로 오게 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청소는 금방 하겠네. 거실, 방 하나, 욕실 하나. 작은 집인 만큼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 씨의 일과는 아들네와 함께 살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베란다는 있었구나. 베란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전에 살던 집에 있던 화분이나 상추 같은 것도 다 놓고 왔는데 가지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작아도 거실에 베란다가 붙어 있어서 그곳에 두면 딱 좋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도 하나 둘 생각이 났습니다. 급하게 이사하다 보니 꼼꼼하게 짐을 싸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가라는 아들의 말에 그냥 두고 와야 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들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6시쯤 됐습니다. 천천히 가면 아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아들 차에 실어서 가지고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 씨는 몸을 일으켜 집 밖을 나섰습니다. 가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직 퇴근 전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전까지 살던 내 집이니 정 씨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짐이라도 챙기고 있자는 생각으로 1층 공동연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 섰을 때 혹시 몰라 벨을 먼저 눌러보았습니다. 5초쯤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네가 사는 집이기에 비밀번호를 바꾸든 말든 정 씨가 참견할 바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때마침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들 며느리와 손주가 나왔죠. 엄마, 이제 퇴근하니? 애 좀 데리고 오느라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냥 왔지. 근데 그새 비밀번호 바꿨니? 비밀번호도 눌러보셨어요?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하는 아들 때문에 정 씨도 황당했습니다. 정 씨는 꼭 못 올 곳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떨떠름한 아들의 표정에 정 씨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놓고 간 짐들 좀 챙기려고 왔지. 너 시간 되면 좀 실어다 줘. 짐이요? 무슨 짐이요? 가져갈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못 가져간 옷들도 있고 이불도 한 개밖에 없어서 불편해. 들어가서 좀 챙겨봐야지. 그리고 베란다에 있던 방울토마토랑 화분들 있잖냐?
그거 좀 가져가게. 베란다가 없는 줄 알고 두고 갔는데 조그만 게 있더라고. 하지만 그 사실에 기분 좋은 건 정 씨뿐인 듯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락 좀 제대로 하고 오시지. 필요 없는 건 그저께 다 버렸어요. 뭐? 버렸다고? 그 화분이랑 아이스박스에 심어놨던 것들이랑요. 그리고 저희 집 아닌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럼 내 물건을 다 버렸다는 소리야? 그렇죠. 안 가져가시길래. 아니,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나중에 찾아가라며? 언제 가져가실 줄 알고 그대로 둬요? 정 씨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과 정 씨 사이를 비집고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내 배고파서 먼저 들어갈게.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래. 들어가 있어. 며느리는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정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 몸으로 비밀번호 패드를 슬쩍 가렸습니다. 그 모습도 기가 막혔습니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정 씨가 비밀번호를 훔쳐보기라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곱씹어 보면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 같았습니다.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면 어떡해? 다 버리시는 건 줄 알았죠. 제가 보기엔 비싸거나 중요한 물건은 없어 보였는데. 아니, 그걸 주인이 알지. 네가 어떻게 알고 다 버려?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것들 버리는데도 돈 많이 들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 전에 연락 한 번은 줬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미 버린 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비싼 물건은 없었고 아주 중요한 물건은 처음 이사할 때 가져갔으니 속이 쓰리긴 해도 이걸로 아들한테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문 앞 복도에 서서 말이죠. 그럼 문제 없죠? 그래, 상추는 다시 심어야지. 뭐? 알았어요, 그럼. 쓰린 속을 애써 삭히는데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려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집에 가보겠다고 하기도 전에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꼭 안 가고 왜 서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집안에 정씨를 들이는 게 싫은 눈치였습니다. 이만 가볼게, 그럼.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정씨에게 저녁 시간인데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아들을 보니 자신의 짐작이 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의상이라도 들어왔다가 가란 소리를 안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이곳에 안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불청객 취급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곳은 아직도 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들네에게 잠시 빌려준 것뿐이었죠.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꾸 아들 며느리의 행동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더니 합가할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며 부탁한다고 그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주 자기들 집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색낼 생각은 없지만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정 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못 보게 하려고 몸으로 가리는 모습.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정 씨의 짐을 맘대로 버렸다고 말하는 모습. 자꾸만 떠올라 정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탐탁지 않아 하는데 굳이 찾아가서 애물단지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와 거리를 두고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에 왼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쪽지를 떼보았는데 황당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아드님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받질 않으셔서 쪽지 남깁니다. 지난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 씨는 거기까지 읽고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볼까 무서워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지난달 월세가 밀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를 않아서 찾아왔다는 집주인. 아들이 아닌 엄마가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정 씨의 연락처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쪽지를 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월세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면 얼른 입금해야지. 근데 그 집주인 너무하네. 한 달 밀렸다고 찾아온다고요? 정 씨 생각에 너무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왜 전화도 받질 않아서 집까지 쫓아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얼른 돈 보내고 전화도 해. 아, 이번 달에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 달만 엄마가 좀 내시면 안 될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집주인 연락처도 드릴게요. 거주하는 건 엄마니까 무슨 일 있으면 두 분이서 통화하면 되잖아요. 아니,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며?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월세가 밀려? 아, 사실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좀 빠듯해요. 사업? 회사 그만두고 사업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사업은 사업이고 월세는 월세잖아. 이 달만요. 다음 달부터는 여유 생겨요. 아들은 전화를 끊고 문자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차마 창피해서 통화는 할 수가 없었고 적힌 계좌번호로 월세를 얼른 보냈습니다. 자고로 줘야 할 돈은 미리는 줘도 밀려서 주면 안 되는 건데 아들이 엄마 우세를 시켰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별다른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정 씨는 문 앞에 붙은 두 번째 쪽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얼른 떼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도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또 밀릴까봐 미리 아들에게 당부도 했었는데 설마 안 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내용을 읽어보고는 정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 밀리면 방 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르신이 산다기에 다시 한번 쪽지를 붙이고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난번 아들이 보내줬던 번호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쪽지 보고 전화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젊은 목소리가 휴대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요새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세요. 다음 달부터는 제때 들어오는 건 맞죠? 그럼요. 독촉 연락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꼭 제때 입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정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아들네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전화로 해봤자 이번 달에도 어렵네 어쩌네 하면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의 3달 만에 오게 된 아파트. 1층 공동연관을 열고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쳤는데 이번엔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틀리다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호수와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열리는데 아들이 이 비밀번호도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누가 들어가려나 보다 하고 반갑게 뒤를 돌았습니다.
어라, 비밀번호를 치는 여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사돈? 그러자 그 여자도 정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나, 놀란 목소리와 동시에 공동 현관문이 쓱 하고 열렸습니다. 서로 놀라서 쳐다보다가 문이 닫히려고 하자 둘이 같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건 정씨가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아, 저는 아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 지금 오서방 집에 없어요. 네? 없다니요. 아직 퇴근을 안 해서요. 오늘 저희 딸이랑 둘 다 조금 늦는다고 하던데요. 정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돈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돈의 옷차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금 막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꼭 잠시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사돈은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오서방이 말씀 안 드렸구나. 황당한 사돈의 말에 정씨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씨가 무어라 더 묻기도 전에 다시 공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죠. 엄마. 장모님, 왜 여기에 같이 계세요? 아, 요 앞에서 만났어. 오서방이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오셨다던데. 아, 그러면, 여보, 장모님 모시고 올라가 있어. 알았어.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돈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폭풍이라도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여기에 사니? 아, 그게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러면 앞으로는 같이 살 거라는 소리야? 그게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달 전 바깥사돈 장례식에는 정씨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셔서 애엄마가 너무 신경 쓰니까요.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정씨는 불편해서 둘째도 못 갖겠다며 쫓아내놓고는 그 자리에 장모를 데리고 올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이 정말 슬퍼하세요. 갑자기 혼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뭐 혼자가 아니라서 쫓아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참, 애 키워준 공 없다더니 애 크고 좀 편해지니까 나가라고 해놓고는 내 집에서 사돈이랑 같이 산다고? 이걸 내가 이해해 줄 줄 안 거야? 엄마, 너무 인정머리 없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집이라도 저희가 살고 있고 누구랑 같이 살지는 저희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네 집 내 집 하면서 계산적으로 굴지 마세요. 엄마 살고 계신 그 아파트에도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산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같아. 다를 건 없죠. 사정이 그러면 장모님도 좀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엄마 5년 동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그게 모시고 산 거야? 내가 너희를 모시고 산 거지? 너희랑 살면서 애 키워주고 살림해주고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둘째 생기면 장모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공평하죠. 그래, 참 공평하다. 모시고 살든 말든 애를 맡기든 말든 내가 상관할 건 없는데. 대신 너희 집에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집 돌려주고 너는 집을 구해서 나가든 사돈 집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합가하란 소리야. 말리지 않을 테니까. 정씨의 단호한 말에 이번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댁은 좁아서 다 같이 못 살아요.
그렇다고 엄마 집을 뺏어? 이건 나쁜 놈이 아니라 모자른 놈이야. 됐으니까 당장 나가. 아, 그럼 장모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아니,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내가 이런 자식 뭐가 예쁘다고 살던 집도 주고 월세살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엄마가 왜 여기 찾아온 줄은 알지? 월세 밀려서 또 집주인한테 쪽지 받았어. 아들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또다시 헛소리를 했죠. 저희는 못 나가요. 너희가 안 나간다면 이 집 처분해 버릴 건데 그렇게는 안 되게 해줘라. 엄마도 내 집에서 살다가 가고 싶으니까 일주일 줄 테니까 집을 구하든 사돈 집으로 가든 짐 빼. 그러고는 뒤를 돌았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역시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뒤 평일 낮에 정 씨는 어떤 남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장 났는지 문이 안 열리네요. 비밀번호 쳐도 안 돼요? 네. 이상하네. 잠시 살펴보던 남자는 통째로 비밀번호 키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에 있던 잠금 장치를 뜯어버리고 새로 달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돈도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 흐르자 이번에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가전이나 가구 빼고는 전부 빼주세요. 장정 4명이서 순식간에 아파트 안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자 잔짐들이 모두 정리되어 차에 실렸습니다. 뺀 짐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소로 옮겨주시면 돼요. 아들네 짐이 실려있던 차는 떠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정 씨의 짐을 꺼내 다시 아파트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정 씨는 아들네 짐과 자신의 짐을 서로 바꾸어 놨습니다. 어차피 이 아파트에 있던 TV며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이 모두 정 씨의 것이었으니 크게 힘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1층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한 아들네 식구들이 경비실에 문의를 했고 들어와서도 바뀐 비밀번호 키에 정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니?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이죠. 함부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너희 짐은 그 월세 집에다가 전부 가져다 놨다. 거기가 네가 계약한 집이니까 너희 집이지. 여긴 내 집이야.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될 건 뭐니? 거기서 너희 장모님 모시고 살던지 둘째를 갖던지 알아서 해. 이건 범죄예요. 주거 침입에다가 재물 손괴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식인 네가 엄마인 나한테 한 건 무슨 죄야? 그렇게 똑똑하면 그게 무슨 죄인지도 알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이러시면 저도 방법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신고해봐라.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잃는 게 크겠니? 엄마가 잃는 게 크겠니? 어차피 내 집에서 너희가 돈도 안 내고 살고 있었던 거니까 소송하면 내 집은 내가 찾아올 텐데 그 시간을 엄마가 단축해줬다고 생각해라. 어디 한번 신고해봐. 근데 나 죽고 이 집을 유산으로라도 받고 싶으면 허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집 비밀번호 1111로 해놨으니까 들어가던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 없이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정 씨가 큰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산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 것인지는 몰라도 당장에 경찰에 신고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신고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문을 뜯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이걸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기소유예나 최악의 경우 벌금 정도 낼 것 같다는 지인의 말에 이번 일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할 말 없지? 끊는다. 아, 월세는 잘 좀 지켜서 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장 갈 곳 없는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그 작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겠죠. 큰 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 식구 짐이니 그 집이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한 첫날 느꼈던 감정을 아들도 느끼게 되겠죠. 아들에게는 유산을 들먹였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괘씸해서 온전히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쓸 만큼 쓰다가 그래도 남으면 가져가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소소하게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습니다. 뭐 한다고 늙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죄송하다며 찾아왔습니다. 계약 기간도 남아서 당분간은 그 집에서 살기로 했고 사돈과 합가는 없었던 이야기가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 씨는 이제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희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연을 끊으시려고요? 그건 살면서 차차 생각해 볼 거야. 너희도 바라던 바 아니니? 그렇게 싫은 엄마가 연락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고 네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죄송해요. 죄송해 할 것 없어. 내가 그렇게 널 키웠나 보지.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 앞으로는 각자 살아가자. 한 10년이나 흘렀을 때 다시 보고 싶어지면 연락할게. 그러고는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정 씨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느꼈던 서름을 떠올리자면 오늘의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오겠죠. 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곱게 키운 딸 시집 보냈더니 감히 당신이 식모처럼 부려. 고 씨는 눈이 뒤집혀 여자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머리칼을 움켜쥐고 손을 한 바퀴 돌리자 주먹의 두피가 닿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여자는 나 죽는다고 소리쳤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며 고 씨가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사람 살려! 어디 한번 내 딸이 느낀 고통을 너도 느껴봐라. 당신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누구 죄가 더 큰지 해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고영희 씨와 그녀의 딸 장현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짧았던 딸의 결혼 생활에 관한 사연이죠.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린 고 씨.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 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뒷일이 어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소당하는 게 무서워서 딸이 험한 일을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는다면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동안 고된 시집살이에 힘들었을 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고 씨는 옆에서 말리는 사위마저 밀쳐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당장 경찰이 온다고 해도 저 여자의 머리털을 몽땅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이런 몰상식한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때 말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고 씨의 딸 연주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의 모범생이었던 연주는 학창 시절부터 동네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 며느리 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힘들게 가진 늦둥이라 고 씨도 남편도 특히나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공부도 곧잘했던 딸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홀로 상경했습니다. 고 씨와는 이제 2시간 거리로 떨어지게 되었죠. 어여쁜 딸 혼자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딸은 고 씨 부부의 걱정과는 다르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탈 없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탈은 엉뚱한 곳에서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난생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라 고 씨도 남편도 얼떨떨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대뜸 데려왔으니 말이죠. 뭐 33? 그리고 그의 나이를 듣고 고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26이었으니 7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크게 놀라자 실례가 될 듯해서 고 씨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딸과 남자친구.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만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집에 인사를 시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날 고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 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결혼이요? 고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에게서 미리 언지를 받은 바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게 연주가 아이를 가졌어요. 옆에서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남편은 다리가 풀렸는지 뒤로 풀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고 씨도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연주야, 정말이야? 엄마, 맞아. 제가 연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잘 살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창창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33이니 결혼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딸은 너무도 이른 나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아이를 가져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데 무작정 반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는 다시 돌아갔고 그때부터 고 씨와 남편은 괴로운 논의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니, 논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울 게 아니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 씨는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승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주일 뒤에 상대방 부모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으니까 뭐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건 또 예상 못했네요. 무언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예비사돈. 기가 막힌 것은 고 씨뿐만이 아니었는지 상대방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데 어떻게 꼬셨을까? 농담처럼 내뱉는 말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꼬신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딸이 임신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꼭 꽃뱀 취급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좋아하니까 만났겠죠. 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시고 올리죠. 배 불러오면 남사스러워요. 식탁 아래로 고씨는 손바닥에 손톱이 깊게 박힐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어야 했습니다. 임신해서 결혼하는데 이것저것 따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 문제였습니다. 집은 직장 근처에 구해주죠. 반씩해서요. 그래도 딸에게 그 정도 해줄 여력은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도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넌 밥은 좀 할 줄 아니? 네? 아, 조금요. 자취를 해서 간단한 건 해먹을 수 있어요. 대뜸 고씨의 딸에게 밥을 할 줄 아냐는 예비 사돈. 간단한 거? 아이고, 간단한 거 먹고 어떻게 살아? 가르쳐야 될 게 많다. 살다 보면 하겠죠. 그래도 아들 가진 입장으로 내 아들 밥 굽는 건 싫잖아요. 살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면 안 되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씨의 딸도 직장에 다니는데 일도 살림도 육아도 전부 며느리가 해야 된다는 말인 듯 했습니다. 애기 낳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려고 해요. 멀리 계시는데 어떡해요? 자고로 그런 건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죠. 제가 옆에 두고 좀 가르칠게요. 어쩌다 집 이야기가 이런 화제로 흘렀나 했는데 딸을 데리고 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사시려고요? 뭐, 아주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2층에 살던 세입자가 이번에 나갔거든요. 거기에서 살으라고 하게요. 아직 어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배운 다음에 나가서 살면 되죠. 아니, 살림을 배우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나요?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 나가서 사는 게 좋죠. 뭐 천년만년 데리고 있는다는 게 아니고요. 때 되면 저희가 집 사서 내보낼게요. 그러자 예비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집 해가는 게 맞죠. 그 말도 어쩐지 떨떠름했습니다. 말끝마다 남자니 여자니 하는 것도 이상했고 반식하자니까 굳이 데리고 있겠다는 것도 이상했죠. 그렇게 할 거지? 예비 사돈이 딸에게 못 박듯이 물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좋다 싫다 말할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금방 애 낳게 생겼는데 언제 집 구하고 돌아다녀요? 고씨는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 딸을 시집 보내야 했습니다. 상견례 때 어쩐지 느낌이 안 좋다 했는데 그때 느낀 예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사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맨몸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고씨가 2층 신혼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댔고 혼수도 채워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나 지금 1층에 와 있어. 또? 어머니가 저녁 같이 먹자고 부르셔서. 딸은 결혼한 뒤엔 전화도 한 번에 연결되지 않고 허구한 날 사돈네 집에 있었습니다. 임신한 애를 왜 자꾸 계단 오르내리게 해? 괜찮아. 근데 왜 전화했어? 주말에 엄마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간 되니? 주말에 왜? 그냥 볼 일도 있고 올라가는 김에 너 잘 있나 좀 보고 싶어서. 아, 반가워할 줄 알았던 딸의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찾아가는 게 싫은가 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 바쁘면 말고. 아, 그게 아니라 주말에 나갈 수 있을까 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시어머니가 몸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셔서. 당연히 임신을 했으니 몸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주말에도 못 나가게 할 정도면 회사는 어떻게 가는지. 회사 가지 말란 소리는 안 하니? 회사는 만사까지는 다니라고 그러시던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몸 조심해야 하니 주말엔 나가지 말고 돈은 계속 벌어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고 씨가 조금 언성을 높이자 딸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만나자. 토요일에 올 거지? 고 씨는 찜찜한 기분으로 딸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돈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위아래로 같이 살아야 하는 딸의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고 씨는 딸의 집 근처에서 오랜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입덧하니까. 딸은 빈말로라도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리 속 들어가 있어서 배만 안 보면 전혀 임산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찐 모습을 생각했는데 영 딴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이, 입덧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어서 그래? 딸이 그런 고 씨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 그건 아니고 엄마가 담근 김치 먹고 싶다. 그래? 엄마가 보내줄게. 아니, 김장 막 담근 거.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수육 싸서 먹고 싶어. 군침 돈다. 알았어. 엄마가 김치 담그면 보내줄게 그러면. 고 씨가 딸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나이에 배가 불러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200만 원? 무슨 너희한테 월세를 내라고 그래? 사돈이 2층에 사는 대가로 월세를 200만 원씩 내라고 했다는 소리에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데리고 살며 살림을 가르치겠다더니 월세를 200만 원씩 낼 것이었으면 뭐하러 거기서 사나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모아뒀다가 주신다고는 하시는데. 그건 둘이 알아서 모아야 하는 것이지 돈 문제까지 심호가 참견할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200만 원씩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날강도도 아니고. 남편도 저축한다 생각하자고 그래서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씩 떼서 드리고 있어. 정말? 왜 그런다니?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전세금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집에서 나와라. 지금 당장 나오긴 그렇지. 남편 입장도 있는데. 너무 걱정 마. 그래서 우리도 애기 낳고 돌쯤 되면 독립하기로 약속했어. 그나마 사위가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이 있긴 하다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는데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 전화. 딸은 대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같이 계세요. 아, 지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 네, 그러면 마트 들렸다가 갈게요. 네. 사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딸의 대답으로 봐서는 지금 가봐야 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들어오라는 거야? 딸과 만난 지 아직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이모님네가 갑자기 오셨다고. 근데 왜 밖에 있는 너를 불러? 인사도 드려야 하고 밥도 차려야 해. 설마 밥을 너보고 차리라는 거야, 지금? 아니, 같이 차리지, 시어머니랑.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집에 있었어도 너는 앉아 있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 씨의 말을 듣고 딸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안, 엄마. 다음에 내가 남편이랑 한번 내려갈게. 이 상황에서 딸을 붙잡고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아 속이 까매졌습니다. 그래, 가봐라. 장 보러 갈 거면 엄마가 들어줄까? 아니야. 고기만 사가면 돼. 딸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딸을 보고 고 씨도 애써 웃음 지으며 손을 마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 뒤로 가끔 딸과 연락했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배가 많이 불러서 휴직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해도 여전했습니다. 주말이기에 사위와 같이 있을까 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모님. 그러자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혹시 연주랑 같이 있어? 통화가 안 되네. 같이 있으면 좀 바꿔줘. 그게 말끝을 흐리는 사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 고 씨가 화들짝 놀라서 묻자 사위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약간 조상기가 있대요. 뭐? 그럼 큰일 아니야?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당장이라도 애가 나올까 무서웠습니다. 연주는 통화를 못하는 상황이야? 아니에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사위가 딸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엄마,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올라갈까? 아니야. 괜찮을 것 같대. 시어머니도 계시고. 뭐 하러 와? 바로 내려가야 할 텐데. 그래도 너 입원한다는데. 아니야. 오지 마. 하루 이틀이면 집에 갈 거야. 긋고 말리는 딸 때문에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려던 고 씨가 다시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별일 없는 거 맞아? 별일 없지. 걱정 마, 엄마. 멀리 살아 아플 때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서울로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지에서 결혼 생활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틀 뒤에 딸은 퇴원을 했지만 고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갑자기 김치는 뭐 하려고? 아직 김장할 때도 안 됐는데. 연주 갖다 주게요. 김치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일 가져다 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연주한테도 말 안 하고 갈 거니까 당신도 연락하지 말아요. 딸에게 말해봤자 오지 말라고 할 듯해서 김치를 핑계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주소는 알고 있으니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고 씨의 행동에 남편도 걱정이 됐는지 다음날 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근처에 있을 테니까 전해주고 나와서 전화해. 둘이 갑자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남편은 고 씨를 내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근처에 내린 고 씨가 휴대폰에 적힌 주소를 보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구나.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2층 건물이 딸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담장이 낮아 뒤꿈치를 들면 안쪽이 잘 보였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작게 심호흡하고 초인종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덜커덩 소리를 내며 1층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빼꼼히 안을 보자 딸 연주가 보였습니다. 산처럼 부른 배를 해서는 뒤뚱뒤뚱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큰 쓰레기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들 때인데 뭐 한다고 임산부가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고 씨가 미처 딸을 부르기도 전에 다시 한번 덜컹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 미련퉁이가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 저쪽 구석에다가 세워두고 쓸면 되잖아. 몇 번을 하는 건데 아직도 몰라. 고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사돈이 자신의 딸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딸이 사돈의 말대로 봉투를 마당 구석에 세워두고 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단이랑 2층까지 싹싹 쓸어. 저 몸이 무거워서. 뭐? 임신한 게 벼슬이야? 집구석에서 놀고 먹을 생각 말고 청소라도 해. 애가 가만히 있으면 튀어나오는 줄 알아? 움직여야 나올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 씨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말고 어떤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들어 담장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눌렀죠. 그러는 사이에도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돈은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휙 하고 집어던지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 쓸면 그 쓰레기 봉투랑 이거랑 같이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와. 네, 그런데 대답을 한 딸이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고 씨는 움찔했고 사돈은 악마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또 엄살을 부려? 어째 너는 마당만 쓸면 그놈의 배가 아파? 또 병원에 가서 들어누우려고 그래? 그제서야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만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애 낳기 이틀 전에도 밥 메고 다녔어. 이렇게 여시짓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홀랑 넘어가서 발목 잡혔지. 아무튼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딸의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습니다. 사위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냈을 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니? 월세 준 거 그거 달라고 그랬다며? 이게 남편을 살랑살랑 조종을 하려고 해? 내가 그 돈 잘 모았다가 준다고 했잖냐? 그게 못 믿어서 돌려달래? 마음 곱게 먹어라. 뱃속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수모를 참고만 있는 딸도 바보 멍청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야, 거기 좀 제대로 못 쓸어. 사돈은 옆에 있던 긴 막대기를 들고 저 멀리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곳을 쓸었고 다른 곳을 치면 또 그곳을 쓸었습니다. 너 내 말이 기분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러면 표정이 왜 그래? 시엠이 말이 곶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돈은 들고 있던 막대기로 딸의 어깨를 콕콕 찔렀습니다. 고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싶을 때 그 막대기를 딸이 탁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파요. 어쭈? 이게 시애미한테 대들어. 이거 못 나? 그러더니 막대기로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밀었습니다. 몸의 균형이 안 맞으니 그리 크지 않은 힘에도 딸은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고 씨는 깜짝 놀라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뭐야? 누가 남의 집 문을 발로 차? 사돈이 씩씩거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사돈이 여길 어쩐 일로? 당황하며 말하는 여자를 밀치고 고씨가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일어났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엄마, 딸도 사돈만큼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대문을 왜 발로 차요? 그 입 다물지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대문이 아니라 그쪽 낯짝을 발로 차버리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이봐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말 다 했겠어요? 입에 안 보여요? 어디 임산부한테 폭력을 써? 폭력이라니요? 지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뭐? 이거 진짜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예의를 반말아 드셨나? 데리고 살겠다더니 돈을 뜯어가질 않나? 임산부를 응급실 갈 정도로 부려먹질 않나? 아니, 부려먹기 누가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독립하려면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와서 반말이나 찍찍해? 가르쳐? 마당 청소를 가르쳐야 할 줄 알아요? 그럼 어디 한번 시범이라도 보여줘봐요. 고씨는 들고 있던 김치통을 마당에 3개 내던졌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이 퍽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안에 있던 내용물도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남의 마당에다가 김치를 던져? 어디 한번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보자. 고씨는 김치 한 포기를 들고는 현관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손이 새빨개지고 옷에 김치 국물이 흐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비명을 질렀고 고씨는 멈추지 않고 다시 김치를 들어 이번엔 여자에게 던졌습니다. 빨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르쳐줘봐. 사돈은 혼이 나간 듯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곱게 키운 딸 시집 보냈더니 감히 당신이 식모처럼 부려. 소리치는 고씨에게 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아서는 딸을 여자가 밀쳐버리자 딸은 또다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고씨는 눈이 뒤집혀 여자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머리칼을 움켜쥐고 손을 한 바퀴 돌리자 주먹에 두피가 닿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여자는 나 죽는다고 소리쳤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며 고씨가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사람 살려! 여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내 딸이 느낀 고통을 너도 느껴봐라. 여자도 고씨의 머리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머리를 잡힌 고통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딸이 당했던 것처럼 바닥에 콱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고씨가 손가락 사이에 뭉쳐있는 머리카락 뭉치를 떼서 그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대로는 안 끝낼 줄 알아. 나야말로 당신 깜빵에 쳐넣을 거야! 그때 덜컹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장모님, 연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새 퇴근하고 돌아온 것인지 사위가 놀란 표정을 짓고 서 있었습니다. 고씨는 사위에게도 달려들어 멱살을 쥐었습니다. 너 분명히 잘 살겠다고 했잖아. 행복하게 해준다고 결혼 허락해달라더니 우리 딸을
우리 연주를 이렇게 살게 해?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집 살면서 연주가 저 여자한테 그런 취급받은 거 정말 몰랐어? 아니, 몰랐어도 너는 지은 죄가 커.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이라니요, 장모님. 연주야. 아, 엄마. 도대체 왜? 사위가 제 엄마를 보고는 세수하듯이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괴로운 듯한 표정과 몸짓의 여자도 한층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다고 사위가 절대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씨는 바닥에 남은 김치 쪼가리를 들고 사위에게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어디다 김치를 던져? 내 귀한 아들한테. 당신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누구 죄가 더 큰지 해보자. 나도 당신 임산부 폭행한 죄로 고소할 거야. 지난번에 응급실 갔던 것도 진단서 떼올 테니까 각오해. 또다시 달려들려는 여자를 사위가 말렸습니다. 고씨는 딸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위에 있던 휴대폰을 챙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는지 남편이 금방 도착했고 고씨는 딸을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느껴져서 곧 출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걱정할까봐.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임신한 채로 이혼한다고 하겠어. 이혼은 하고 싶긴 한 거야? 애기 때문에 무서웠어. 그런데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딸의 말을 듣고 고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그 집에 찾아간다는 걸 뜯어말려야 했습니다. 형석이한테 전화 넣을 거야. 내가 그 옆에 내 콩밥 먹이고 말 거라고. 대형 노펌에 있는 시조카에게 부탁해서 고소할 거라는 남편. 그래, 법적으로 합시다. 아주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말이에요. 사위가 찾아와도 딸과는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위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 여자와 연 끊겠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을 보니 이대로 그 집과 우리 집의 인연은 끝인 듯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런 집안하고는 영영 얽히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여자에게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 수는 없다며 말이죠. 이혼을 왜 못해요? 우리 딸은 마음 먹었으니까 몸조리 끝나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면 그쪽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는 우리 집안 애니까 우리가 데려올 거예요. 그럴 리가요. 당신이 우리 딸 폭행한 영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쪽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양육권은 우리 딸이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양육비나 댈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하면 당신 아들 회사에도 영상 뿌릴 거니까 아들 앞길 막고 싶은 거 아니면 납작 엎드려 있으세요. 그러고는 고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주야, 너무 막막하게 생각할 것 없어. 애는 우리가 잘 키우면 돼. 나 괜찮아. 근데 남편 일은 내가 정리할게. 조리원에서 몸조리하던 딸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정도 된 어느 날 다시 고씨에게 말했습니다. 돈 받았어. 이 일은 조용히 덮기로 했고, 애는 내가 키우기로 했어. 다달이 양육비 받고 안 주면 연락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 돈 받고 전부 끝내기로 했어. 그리고 그쪽에서 회사도 이직하겠대.
나는 애기 좀 크면 다시 복직할 거야. 딸은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이걸로 딸을 이혼녀 만들고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것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육비랑 엄마가 그 집에 들인 돈이랑 매달 내가 줬던 돈까지 이걸로 끝낼 거야. 시어머니 집으로 대출 받았대. 순순히 그렇게 하겠대. 그냥 애까지 없으면 자기들도 새삼 살려나 보지. 과거를 세탁하는 돈으로 3억이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네가 당한 게 보상이 되니? 아니, 나는 우리 애기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래. 앞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내가 행복하겠어? 딸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절하게 복수해서 콩밥도 먹이고 싶긴 했지만 사실상 고 씨도 폭행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딸이 원하는 대로 홀가분하게 아이와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 엄마는 너 행복하면 돼. 결국 고 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뜯은 것도 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둘 생각이었습니다. 고 씨와 남편은 그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뿐이었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딸에게 들으니 전 사위는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이혼했고 자신의 엄마와 연을 끊었다며 딸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집은 대출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 여자는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혼의 뜻을 밝혔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딸은 단칼에 거절했고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새 출발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위였던 남자도 또 그 엄마도 말년이 그리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콩밥을 못 먹였어도 내 딸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최고의 복수를 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